사업자금,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름도 비슷하고 조건도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제도 안내서가 아니에요. 실제 심사 담당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또 어떤 논리에 설득되는지 거의 그분들 심리까지 깊숙이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류 목록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내 사업의 가치를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법을 얻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뭐랄까, 일종의 심사관 공략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신용보증기금, 저희가 줄여서 신보라고 할게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즉 재단. 이 둘은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정말 헷갈리는데 내 사업에 맞는 곳은 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이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죠.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요, 운영 주체랑 지원 대상을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먼저 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예요. 아,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지역 이름이 붙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장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의 재단에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음식점, 미용실, 아니면 작은 온라인 쇼핑몰 같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동네 사장님들을 위한 좀 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지원 규모도 좀 작겠어요? 정확해요. 지원 금액도 통상 7천만 원 이내로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신보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기관이에요. 아,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전국 어디에나 지점이 있고 내 사업장이랑 다른 지역의 지점에 신청할 수도 있죠. 지원 대상도 제조업이나 건설업, IT 기업처럼 규모가 좀 더 있는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최소 지원 금액이 1억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만약에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하고 있으면 재단, 전국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한다면 신보,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자료에서는 연 매출 5억 원을 딱 하나의 분기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 5억 원이요? 네, 5억 원 미만이라면 재단의 문을, 그리고 그 이상이라면 신보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업종이나 필요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예외는 있지만 이 기준으로 시작하면 방향 잡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더 큰 자금을 움직이는 신용보증기금, 이 신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매출이 전혀 없는 스타트업도 기술력 하나로 3억 원, 일반 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만큼 심사 과정이 상상 이상으로 깐깐하다고 들었습니다. 한 대표님은 심사 담당자가 법인카드 내역을 쭉 보더니, 대표님, 금요일 저녁마다 가는 이 이자카야는 접대용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용무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더군요. 와, 대표 개인 통장, 법인카드 사용 패턴, 이런 걸로 회사의 영업 스타일, 직원 복지 수준, 심지어 대표의 생활 패턴까지 다 파악한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FBI 수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아는 사람 통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내가 누구 아는데 이런 거요. 통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호하게 아니다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 이유를 알려면 심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분들은 무슨 인정 많은 후원자가 아니라 아주 유능한 직장인이거든요. 고시 수준의 경쟁을 뚫고 입사한 엘리트들이에요. 이분들의 최우선 목표가 뭘까요? 아무래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좋은 평가 받으면서 정년까지 쭉 다니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청탁에 휘말리는 건 그들의 직장생활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죠. 만약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 적발되잖아요. 그 즉시 원아웃, 바로 퇴사입니다. 와, 한 번에 그냥 끝이네요. 네,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스러운 청탁이 들어오면 이 회사는 뭔가 구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더 깐깐하게 심사하고 거절할 명분을 찾으려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내 사업이 심사 담당자의 이번 분기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게임으로 봐야 하는 거군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분들의 성과는 철저하게 KPI, 즉 핵심 성과 지표로 평가받거든요. 아, KPI. 네,
정부가 지금 막 밀어주고 있는 업종, 예를 들어서 신성장 산업이나 4차 산업 관련 기술 기업, 이런 곳에 보증을 해주면 KPI 점수를 더 높게 받아요. 예를 들면 1억 원을 보증해줘도 실적은 1억 2천만 원으로 인정받는 식이죠. 아, 가산점이 붙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업종에 무리하게 보증해주면 실적 인정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인맥을 동원한 청탁은 아무런 매력이 없는 카드인 셈이죠. 인맥이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과 KPI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일종의 치트키 같은 게 있을까요? 합격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핵심은 심사 담당자의 관점에서 모든 걸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의 사명감에 호소하는 겁니다. 사명감이요. 그냥 돈 빌려주는 기관의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명감이라니 조금 의외인데요. 신보 직원분들이 스스로를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강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단순히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 기술이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거나 사업이 잘 되면 일자리를 50개 더 만들고 이익의 일부는 지역사회에 이렇게 황혼하겠습니다. 처럼요. 그들의 사명감을 자극하는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사명감에 호소하라니. 정말 흥미로운 심리적인 접근이네요. 마치 투자자가 아니라 든든한 동업자를 찾는 느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감성적인 접근이 먹히려면 그걸 뒷받침할 아주 단단한 논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바로 스토리와 숫자로 증명하라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 한 편의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250조 시장에서 시작해서 3년 안에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가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에겐 이런 독보적인 기술과 이 분야 10년 경력의 팀원, 그리고 이미 확보한 이런 고객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스토리로 쫙 엮어내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제품은 혁신적입니다.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이 제품 덕분에 고객사 A의 생산 비용이 15% 줄었습니다. 이 데이터 하나가 훨씬 강력하더라고요. 모든 주장은 결국 숫자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군요. 분기별 매출 성장 추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그래프 하나가 훨씬 설득력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여기서 이어져요. 바로 그 대단한 기술력을 중학생도 이해하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졌어도 그걸 할머니께 설명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말과 비슷하네요. 심사 담당자가 그 분야의 기술 전문가는 아닐 테니까요. 맞아요. 그분들은 금융 전문가이지 반도체나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에요. 따라서 저희 기술이 최고입니다 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에요. 대신 저희는 관련 특허를 이권 보유했고 정부 공인 인증을 3개 받았으며 연구소장은 삼성전자에서 15년간 근무한 전문가입니다. 처럼 객관적인 사실, 즉 팩트를 먼저 제시해야 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왜 대단한지를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 자료에 나왔던 그 제조업체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모든 은행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신보에서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냈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한 치트키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전략들이었나요? 네, 그 사례가 이 전략의 완벽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는 태국과 맺은 수출 계약서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확실한 시장성을 증명했죠. 오, 계약서로요? 네, 그리고 원가를 30%나 절감하는 특허 기술과 각종 인증서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50% 이상의 매출 성장률과 15%라는 높은 영업이익률 데이터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성까지 입증한 거예요. 심사 담당자가 궁금해할 모든 것을 스토리와 숫자로 완벽하게 보여준 셈이죠. 심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야, 이런 회사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건 내 KPI의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결국 그 자금으로 공장을 증설해서 6개월 만에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고 지금은 매출 100억 원을 바라보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준비하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이렇게 좋은 제도에도 분명 그림자가 있을 것 같아요. 신보를 이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즉 위험 부담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위험을 아주 날카롭게 경고해요. 첫째는 보증료 부담입니다. 보증료요? 네, 신보는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이자와는 별개로 매년 보증 금액의 0.5%에서 최대 3%에 달하는 보증료를 받아요. 만약에 10억 원을 보증받았다면 매년 최대 3천만 원의 고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매년 3천만 원이라니. 와, 사업이 어려울 땐 정말 끈돈이겠네요. 두 번째 위험은 뭔가요? 둘째는 보증 취소 위험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대표자에게 횡령, 배임 같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신보는 보증을 즉시 취소할 수 있어요. 보증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은행은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한 번에요? 네, 이걸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마지막 위험은 심리적인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맞아요. 3번째 위험은 바로 거절 이력의 치명타입니다. 한 번 심사에서 거절당하면 최소 6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거절 이력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다는 점이에요. 신보에서도 거절당한 회사라는 일종의 꼬리표가 붙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은행이나 기관에서의 대출 심사까지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 연쇄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시도에 모든 것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자금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를 넘어서 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국가기관에 설득하고 공인받는 과정이군요. 심사 담당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따르는 KPI 시스템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들의 사명감을 자극하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와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이게 핵심이었네요. 맞습니다. 결국 철저한 준비뿐이라는 거예요. 인맥이나 요행을 바라는 건 가장 어리석은 접근법이고요. 우리 회사의 기술력, 성장 가능성, 그리고 상환 계획을 얼마나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 대화는 자금 확보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넘어서 내 사업을 제3자의 냉정한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전략을 다시 세워보는 데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